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이번 브리핑은 분량이 많습니다. 설명드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줄여도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한 40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도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소년심판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촉법 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사법연수원 근무할 때 봤었는데요. 여기서 촉법 소년이라는 말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에 있는 국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인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를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촉법 소년 제도를 계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지기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서 저희가 제 뒤에 계셨던 소년 저희가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지난 6월에 구성했습니다. 각각 법무부서가 서로 산재해 있는데요. 각각의 부서 중에서 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각각 부서의 전문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난상 토론을 해서 거기서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TF가 운용됐고 그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같이 안양 소년원을 방문했던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의견을 냈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저희가 지금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단순한 엄벌주의나 연령 하향이 오늘 말씀드리는 그 주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보호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꽤 길 수 있으니 차분히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70년 만에 한 살 낮추겠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촉법 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에 실시한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중에 약 80% 정도 되는 국민이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한 바 있는 등 소년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됐습니다. 물론 여론이 찬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바뀌지 않은 이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과 야당 모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 내지는 합의의 문제라기보다 과연 이것이 그럴 만한 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고민할 단계라고 보고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를 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같이 봐주셔야 되는 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비교해서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 소년의 범죄는 2017년에 7,897건에서 2021년에 12,50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촉법 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는 분명히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의 비율이 2005년에 2.3%에서 2020년에 4.9%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소년 강력 범죄 중에서 성범죄의 비율 및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소년 마약 사범도 2017년에 68명에서 2021년에 271명으로 약 140% 증가했습니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 환경 변화 또한 70년의 세월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서 현재 소년은 많이 성숙했고 그에 따라 성년의 연령과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사회 환경이 연령에 따라서 많이 조정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9번 볼까요? 다음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1살, 12살이 아닌 13살로 하향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내릴 바에는 시원하게 10살, 11살로 내려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3살을 그냥 연필로 그냥 중간점을 찍은 것은 아니고요. 왜 13살로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 소년 중에서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릅니다. 또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에서 12,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13세와 14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리어가 13세로 쳐질 만한 어떤 통계적인 실질적인 수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와 13 사이에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나아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학제가 13세를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깊이 고려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 이슈는 이렇게들 양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피해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생각도 있으신 반면에 역시 저도 자식을 키운 사람입니다만 혹시 내 자식이 너무 어릴 때의 잘못으로 평생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평생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었을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중학생 이후의 단계부터 포섭되는 숫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실증적인 통계 같은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13세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그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려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깊이 고려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크게 보면 그런 우려는 첫째,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둘째, 13세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세 번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국제인권 기준의 권고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정도일 겁니다. 먼저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 송치되고 계획적인 살인범, 반복적 휴강법 등
죄명의 소위 강자들한 범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처벌받아야 되는 사안에 한해서 형사처벌로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서 드라마틱한 처벌 방식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년법상 법원은 기소된 소년에게 형사처벌, 기소됐다 하더라도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관은 언제든지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준사법기관, 사법기관의 다중의 점검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13세 소년의, 저희가 13세를 전제로 한 거니까 13세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책임 무능력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뇌과학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은 뇌과학의 관점 등 생물학적 판단에 따른 그런 논리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형사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입법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수치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학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형사 책임 능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 기준의 권고 위배 여부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른 나라의 입법 예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이 만 12세 이상인 국가는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하는 권고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권고 의견이고 저희가 존중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국가가 기속되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국가마다 대단히 다양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선진국도 다수 존재합니다. PPT상에 해외 입법, 선진국의 해외 입법력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의 주에서 10에서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아래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영국 중에서 잉글랜드, 그리고 호주는 1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입니다. 자, 이런 입법리에서 볼 수 있듯이 형사 미성년의 연령이 낮아지면 무조건 인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일도 양단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외 입법령만 보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의, 정확하게 용어를 말하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라고 하더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12세로 하느냐, 11세로 하느냐, 13세로 하느냐의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실질적인 분석과 형사 정책적인 이유를 고민 끝에 13세로 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연령을 낮추는 거는요,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충분한 일이죠.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저희가 이 TF를 각 부서에 있는 젊은 직원들 그리고 전문가들, 의욕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저희가 한번 처음부터 검토한 이유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연필 하나로 바꿀 거라면 제가 그냥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찬성하잖아요. 대선주자 모두 찬성하잖아요.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상당수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국가 대개상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3명의 팀원들에게 불철주야 몇 달 동안 연구를 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오래 걸린 이유는 연령 하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70년간
해소되지 않아왔던, 그러니까 문제는 소년범에 대한 그 제도가 70년간 연령이 안 바뀌었다는 뜻은 저희가 소년범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도 사실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엄벌주의가 아니라 소년을 계호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상상력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걸 모두 동원해서 각 부처별로 각 저희가 내부에 있는 관여하는 부서별로 의견을 내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 개선책을 낸 것인데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발표에서 주안점을 둔 저희가 준비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원에 있어서 소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년원이 있고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두 개 다른 겁니다. 제가 중간에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먼저 소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년원의 생활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의 어떤 교화라든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나름의 최소한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현재 일부 소년원에서는 소년들은 10명에서 15명 규모의 대형 홍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소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2024년까지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소년이라는 게 무슨 그 젠더적인 관점에서 소년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년을 다시 다 포함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년원의 급식비를 1일 현재 6,554원에서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이 6호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1일 8,139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원생의 급식비는 서울 중학교 급식비의 절반 정도고요. 그런데 비록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소년들이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고 소년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서라도 밥은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액수를 얼만큼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요. 아동복지시설 수준,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시설까지 같이 바로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6호 시설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 현재 그 예산을 넘어서는 것은 좀 형평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겠다. 바로 저희가 이걸 반영하겠다는 것은 일단 저희 1차 목표는 6호 시설인 아동보호시설의 급식비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걸 나중에 세상 좋아지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소년원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1년에 약 6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입니다만 국가 전체 예산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라도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향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원생 중에서 정신질환자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도 보고 놀랐는데요. 2013년에 13.7%고 그게 2021년에는 30.5%까지 증가했습니다. 조기에 정신질환 유무를 진단해서 치료하는 등 의료 처우 또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계가 정신과적 진단을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많이 하는 사회적 문화 변경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수치가 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학과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지금 밀집되어서 대한민국 인구의 상당 부가 밀집되어 살아있는데 지금
소년교정시설, 교도소는 김천에 한 곳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의 연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실상 그 복귀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국내 유일한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 소년 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서 노후화됐고요. 수도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호자나 자원봉사자와의 원활한 교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학과와 교육 과정 또한 교원 수급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리적인 문제가 사실 대단히 크거든요. 미흡해서 학업 단절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 하반기까지 수도권에 학과 교육 중심의 소년 전담 교정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자체장들께서 막 긴장하실 것 같아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교정 시설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 자, 그러면 혹시 이거를 우리 집 앞에 놓겠다는 거야? 새로 짓겠다는 거야? 이런 우려가 늘 있기 마련이고 저는 그 우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새롭게 마련할 소년 전담 교정시설은 새로운 부지에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교정시설 내부를 조정해서 기존 성인 교정시설이 있었던 수도권에 있는 내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께 부담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마련되는 수도권 전담 교정시설에서 17세 이하의 소년범들 대상으로 학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김천 교도소에서는 18세 이상 그러니까 17세 이하의 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들은 수도권 그리고 18세를 넘어선 직업교육을 받을 분들은 김천 이렇게 분류해서 18세 이상 소년범들 대상으로는 김천 교도소에서 소년 처우 대상자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소년은 끝났지만 소년 처우를 유지해야 되는 23세까지의 이 재소자들도 있어요. 김천 교도소에서 직업 교육 위주로 기업 훈련을 위주로 실시해서 학과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교도소의 거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관하는 곳은 소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의 거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또는 1인실로 리모델링해서 생활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갈까요? 구치소 내에서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해서 소년이 악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만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치소 내에서는 성인과 소년을 혼거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름대로의 선의로 비롯된 조치였거든요. 그동안은. 이렇게 제도 운영된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동안 구치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함께 혼거 수용한 취지는 비교적 모범수인 성인을 그 방에 투입하고 소년과 함께 수용해서 소년들을 선도하는 내부적 싸움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실태 분석을 해본 결과 혼거 수용에 대해서 소년 선도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게다가 혼거 수용된 모범수 역시 범죄자인 건 맞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소년들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저희 분석 결과 타당한 지적입니다. 게다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성인수가 같은 방에 있는 다수의 소년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오히려 성인 한 명을 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소년들도 사실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런 식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퇴색됐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 내에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구치소의 수용 단계에서도 거실 등의 생활 공간을 성인과 소년들 사이에 철저히 분리하는 등 범죄 학습 기회를 차단해서 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한 반쯤 왔습니다. 소년 보호 관찰의 전담 인력의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인원은 OECD 국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해서 충실한 보호관찰이 어렵습니다. 현재 228명인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59명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 분류심사원의 시설 확충 및 명칭 변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어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 건데 저는 이 기회에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우리가 소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를 삼는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년 분류심사원, 이것은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위탁 소년을 분류심사해서 소년부 판사에 대한 보호 처분의 의견 제시 등을 하는 소년 보호 절차에서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국에 소년 분류심사원은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란 말 자체가 좀 무색하죠. 대한민국에 하나뿐인데요. 향후에 위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소년 분류심사원 2곳을 신설해서 비행 예방 교육과 분류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과밀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소년을 분류한다는 말 자체가 좀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 명칭 또한 소년 보호심사원 등 보다 좀 인권 친화적 이름으로 이번에 바꾸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는 이런 정도의 예시 들어서 보호심사원으로 하는 안을 갖고 있는데요.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분류심사원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 TF 팀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참여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신설하고 소년 선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기소유예 대상 소년범 등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법률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마다 소년 관련 기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체계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 전문 기관을 활용한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년 비행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소년법에 명시해서 체계적 교육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등 민간이 참여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신설하고 교육부의 위센터, 여가부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타부처 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년 보호 처분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원에서 교육 성적이 양호한 경우 임시 퇴원을 시키거든요. 소년을 나가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임시 퇴원한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성적이 나쁠 경우에는 만기 퇴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소년법을 개정해서 소년원 송치 처분 자체에 대해 처분 시에 보호 관찰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우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만기 퇴원 소년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보호 관찰의 부과 처분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 관찰에 대한 부과 처분은 대안교육, 상담교육, 외출 제한, 보호자 교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소년의 교육 교화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환각 물질 등 중독 증세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 환경이 열악한 소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게 하는 등 부과 처분을 다양화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소년들이 막 약물을 중독되고 마약을 탐닉하고 이런 거를 크게 상정하지 않았던 이런 제도였는데요. 지금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30분 갈까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소년범을 격리하고 교화한다는 성인범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들이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과 무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년범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년범이 나중에 사회로 그리고 학교로 되돌아갔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이런 대책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1번 갈까요? 소년 과정에서에 대해서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학업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현재 소년원에는 교원의 인력 및 교육 기자재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시범적으로 교원 교류 등을 실시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사업 범위에 소년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적이 없었습니다. 소년원 자체를 저희는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그게 학교가 아니라 교정시설적인 관점에서만 운영되어 온 그게 주가 돼서 운영되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부는 소년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포함시켜서 뭘 한 적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 저희가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이라고 있죠. 저희는 이 계획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에서 그걸 수용하셔서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소년원이 처음으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콘텐츠 지원 등 교육부와의 협업을 강화해서 소년원의 교육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소년교도소에서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대학 학과과정 신설 등 학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요. 소년교도소의 수용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검정고시 교육을 받고 있고 검정고시 이후에 학과과정이 없어서 학업 단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죠. 그 입법 정신에 부합되도록 학과교육을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달라지는 건 이겁니다.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대학 진학준비반, 방송통신대학교 반 등 대학 과정도 학과과정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기본 정신을 소년교도소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소년 성폭력 사범의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들 중에서 성폭력 사범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0%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요. 70%가 성폭력 사범인데 소년교도소 내에서는 그동안 소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심리치료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소년에 맞춰진 성폭력 사범에 특화된 맞춤형 심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소년들은 기본적인 그 나이 또래 받아야 될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교육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교육 자체를 못 받았다는 전제, 그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춤형 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성폭력 예방 그런 거는 사실 뭐 김근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런 성폭력 예방 교육과는 별도로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성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계획을 준비하면서 소년 자체, 자라나는 소년에 대한 미래라든가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역시 똑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년에 대해서 소년을 처우하거나 이런 거는 국가의 몫이잖아요. 피해자가 겪거나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우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하다 보면 범죄 피해자까지 역시 그거를 이해해주고 수인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부과되는 식의 운용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저희가 할 일이고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모두 다 모든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이번 조치 생각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먼저 소년원 교육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불가결함에도 현재 소년원에서는 피해자 입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미흡합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충분히 강화하겠습니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소년원 교육에 도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피해자 문제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수용시설의 가정회복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소년교도소의 부모 등의 보호자 책임성을 부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할 기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결손 유형에 대한 분석 및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합니다만 현재 소년원에서는 체계적인 원인 분석에 따른 처우가 부족했고 소년교도소에서는 지금까지 보호자에 대한 그런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년원생에 대해서 결손 유형을 분석해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각적 처우를 실시하고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소년범들 정책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범을 막아야죠. 나가서 똑같이 해가지고 성인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소용없을 것이고 정책의 핵심은 재범을 막고 사회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을 주는 겁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결국 직업의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출소 후에 직업훈련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기반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입니다. 오히려 교도소 쪽은 꽤 있거든요. 근데 소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향후 고용부와 연계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HUG인데요. 뭐 약자가 아니라 이렇게 허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상을 성인 중심에서 소년 수용자로 확대하고 소년 출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전센터 교육을 다양화하는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을 도입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소년범의 가석방 허가 기준은 법적으로는 성인에 비해서 완화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심사 기준은 성인보다 다소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개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기대 때문에 열심히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교정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년범들이 대부분 가석방에서 제외돼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저희 TF의 실증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가석방의 요건으로 취학과 취업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가석방을 넓혀서 소년의 조기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조건 풀어주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한 부분인데 소년범에 대한 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낮춘 촉법 소년에 대한 것이죠. 13세,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낮추게 되면 형사 미성년자가 13세에서 14세 사이에 이 전과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 시의 회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단언 드릴 수는 없는데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처벌도 안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전과 자체를 이 회보를 제한한다고 해서 전과를 참고하는 여러 가지 기관에 있어서의 큰 업무에 있어서의 무슨 뭐 불합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과 자체를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음으로 소년 보호 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우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우범 소년 아세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범 소년이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뭐 뜨끔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할 사람, 미래 얘기죠. 이런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우범 소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2단계에서 소년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규정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우범으로 소년법원에 송치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2011년에 59건에서 2020년은 1446건까지 증가했고, 우범 소년 중에서 종국적으로 9호, 10호 소년원 가는 겁니다. 9호, 10호 소년원에 가서 있게 되는 첩은 9하고 10호 차이는 기간의 차이뿐이고 9, 10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원에 가는 거예요. 처분된 인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2022년에만 9월 기준으로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범 소년에 대해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 소년에 적용되는 10가지 보호 처분이 모두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고 사회적 낙인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구금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근대적 발상으로서 현대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범 소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법적 개입은 유지하되 장기적인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과도한 보호 처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우범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소년법상의 법원의 임시조치는요, 보호자와 소년 보호시설의 위탁, 병원, 요양소 등의 치료 위탁,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년법상의 법원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소년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의제기권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향후 소년법에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 또는 보호자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해서 소년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제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소년에 대한 것인데요, 보호 관찰에 관한 것인데, 현재 야간 외출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불시에 수시에 거주지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이런 음성 감독 방식이죠. 그러니까 부모나 누구의 전화 받고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상자 및 가정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꼭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의 기술 발전 상황들을 반영해서 향후에는 별도의 전화 없이 자동으로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갈 때 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에 있을 때만 차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외출 제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소년범죄의 특징은 소년이라는 아직 자라나는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완전히 국가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이 의미가 강한데요. 그러다 보면 역시 소년에게 살인 피해를 당하거나 성인에게 살인 피해를 당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지금까지는 소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마치 국가가 짊어져야 될 부분을 피해자 측이 같이 나눠지게 되는 걸로 오해받을 정도의 그런 그 제도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을 저희는 봤고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그동안은 소년 범죄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소년의 중심이 있었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피해자 대책을 포함한 겁니다. 우선 피해자 통지 제도를 개선하고 소년 보호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참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요 공개 재판이잖아요. 언제든지 기자님들은 다 가실 수 있죠. 피해자가 피해자가 언제든지 재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재판은 비공개 재판입니다. 비공개 심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면 피해자라도 마음대로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현행 소년법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 길이나 장소를 통제하는 제도나 유명한 재판 말고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매번. 피해자에 대해서 법정 참석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소년 피해자에 대해서 소년범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해화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기일 장소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제도 및 소년 보호 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 시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인으로부터 피해받은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반영을 위한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겠습니다. 가정폭력법,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이거는 있다는 겁니다. 소년법상의 소년보호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호 처분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 항고권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불복 수단이 없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에 피해자 권리를 강화를 위해서 소년법을 개정해서 항고권자의 검사를 추가하고 소년 보호 절차에 검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서 소년 보호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보호관찰법에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반 접근 금지만 규정되어 있고 SNS,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정폭력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위해서 보호관찰법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 준수 사항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금지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소년으로 처벌받고 나와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는 전화하고 이런 거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소년 형사사법 절차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과 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검찰 직제상 소년부가 없고 소년 전담 검사는 다른 전담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년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단 소년 사건이 많은 저희 통계적으로 뽑을 때 많은 부분인데요. 인천과 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를 추진하고 가정법원과의 정기적 간담회, 소년보호시설의 견학, 소년 전담 검사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소년 전담 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약식 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약식 기소라는 것은 벌금을 매기는 거죠. 소년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면 소년이 돈을 내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고려한 겁니다. 현재 매년 2,500명 이상의 소년범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에 대한 벌금형은 교정교화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등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저연령 소년, 중대 범죄 등을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결정 전 조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자문단을 검찰에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서 엄격한 조건 하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소년에 대한 벌금 약식 기소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년 사건의 재판 절차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통고 관련 검사 통치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통고라는 건 뭐냐면 소년법상 보호자들이 범죄 소년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애들 봐서 얘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을 경우에 관할 소년법원에 보호 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모르셨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고에 의한 소년보호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는 별도로 알려지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상 소년보호 절차가 수사와 함께 진행돼서 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 정도 될 사안이면 어디선가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디선가 사고 크게 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법원에서 가고 있는데 수사는 되고 있고 병행해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고에서 소년 보호 사건의 침해가 개시될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 중복을 방지해서 사건 관계인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소년부 성취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의 관할과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년 보호 사건, 소년을 보내는 거, 소년 형사 사건, 교도소 보내는 거,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 영역에 대한 소년의 처분에 대한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막 고민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법원이 선택권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원이 보호 처분의 준수를 조건으로 소년부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중간적 처분을 신설해서 보충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호 처분 준수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형사 미성년을 하향했었을 때 이 제도는 상당 부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에 대법원 산하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논문인 소년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 범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소년 범죄 통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소년 범죄 관련 통계는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소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소년 범죄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소년 범죄 관련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서 소년 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들은 모아야 의미가 생길 겁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의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이걸 이제 셉테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사업과 소년 범죄 예방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지금 이 셉테드는 지금까지는 이 주로 이 성인범이라든가 뭐 야간 어떤 뭐 우범지대에 대한 순찰 이런 거 그 환경 개선 같은 걸 주로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소년 범죄 사전적 그리고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유발 환경을, 그러니까 이런 소년 범죄들이 우범할 수 있는 지역 자체를 최대한 해소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다 보면 이게 뭐 모여 있고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도 소년 범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낸 아이디어인데요.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 유발 환경을 사전에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2년에 전국 7개 지역의 학교 및 통학로 등 13개 장소를 범죄 환경 개선 사업의 부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환경 개선의 컨설팅 및 기초 설계안을 제공했고 향후에도 사전적 근본적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의 인권,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부모의 마음,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모두 생각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희는 70년간의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답을 내기 위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 교화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법 개정,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년범으로 인한 피해가 아물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